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7일 오전에 이어 저녁에 다시 왔습니다. 니체와 고흐 이어 읽겠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만약 인간이 계급화되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역사는 무의미해졌을 확률이 높다. 평등은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계급 덕분에 인간은 오늘날과 같이 향상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인과성의 법칙처럼 신앙으로 완전히 길들여진 경우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종족이 몰락할 정도로 혈육화된 것이라 해도 이것 때문에 진리란 말인가? 얼마나 희한한 추론인가? 마치 진리는 인간이 존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증명이나 되고 있는 듯 말하고 있다. 힘이라는 위대한 개념은 현대 물리학자가 신과 세계를 창조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여전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즉, 권력의 의지로서 바꿔 말하면 권력을 표명하는 또는 권력을 행사하고 실행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 의지는 창조적 충동 따위로 특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권력을 다스리는 하나의 내적 의지가 그 힘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만물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인간은 모든 생물의 심판자인가? 세계 대인간의 모든 태도, 사물의 가치적도로서의 인간, 마침내는 존재 자체를 자기의 저울대 위에 올려놓고는 그것을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세계 침판자로서의 인간, 이러한 태도의 정상을 벗어난 어처구니 없음은 그 정체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인간과 세계가 서로 병립되어 있고 따라서 관은 귀여운 단어의 숭고한 뻔뻔함에 의해 분리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때 웃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모든 위대함이나 강함이 초인간적인 것으로서 밖에서 온 것으로 포착되고 있는 한 인간은 스스로를 왜소하게 만든다. 인간은 극히 가련하고 약한 면과 극히 강하고 놀라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영역 가운데를 분열시키고 전자를 인간, 후자를 신이라 부른 것이다. 인간의 동경은 그들이 구축한 세계를 파괴하고 신들을 뛰어넘어 죽음을 향해 내달린다. 인간의 삶과 인간이 만들어낸 삶의 신들 혹은 저 불멸의 언덕에 도달했던 생의 환희도 여기서 그만 멈춰버린다. 한 번 맛본 진리가 인간의 뇌리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을 일으킨다. 이제 인간은 도처에서 삶의 공포, 삶의 부조리와 마주친다. 이제 그는 지혜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구역질을 해대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출생으로 미뤄볼 때 최하층 계급이었던 듯하다. 소크라테스는 한마디로 천민이었다. 게다가 그는 추한 몰골을 가지고 있었다. 외모가 추하다는 것을 그리스인들은 일종의 범죄로 취급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진정 그리스인이었을까? 인류는 추악함의 근간으로 혼혈을 뽑는다. 우리는 지금도 혼혈 때문에 발달이 저하되었다는 결론을 종종 듣게 된다. 인류학자는 우리에게 말한다. 전형적인 죄수들은 모두 혼혈이며 그 때문에 추악하다. 그들은 외모도 괴물이고 정신도 괴물이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데카당스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진정 죄인이었을까? 소피로스라는 관상가가 내린 유명한 판단이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 판단은 소크라테스를 잘 아는 친구들에겐 매우 유감스러운 말이었다. 인상에 관심이 있는 어느 외국인이 아테네를 지나가다가 소크라테스를 만났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대는 괴물이다. 그대는 모든 좋지 않은 악덕과 욕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대답했다. 자네, 나라는 인간을 제대로 알고 있네 그려. 아버지의 살해자인 오이디푸스, 어머니의 남편인 오이디푸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오이디푸스, 이 운명의 세 가지 얼굴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태고적 페르시아에는 이런 민간 신앙이 있었다. 현명한 마법사는 근친상간에 의해서만이 태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 페르시아의 신앙을 통해 인간의 영원한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해방시킨 오이디푸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예언적이고 마법적인 힘이 현재와 미래의 속박을 풀고 개별화된 불변의 법칙을 깨고 자연의 고유 영역마저 어느 정도 무너뜨리는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그 원인으로서 비자연적인 사건, 마치 근친상간처럼 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 법칙의 숙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자연성을 구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오이디푸스의 운명에 새겨져 있음을 나는 확인했다. 자연이 인간에게 제시한 저 이중적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사람은 아버지의 살해자이며 어머니의 남편으로서 성스러운 질서를 파괴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이디푸스 신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혜라는 것은 자연에 거역하는 하나의 만행이노라. 자신의 지혜로 자연의 법칙을 파멸시킨 자의 운명은 자신이 이룩한 세계마저 파멸시킬 수밖에 없노라. 오이디푸스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 지혜의 칼끝은 지혜로운 자에게 향한다. 인간의 지혜는 자연에 대한 범죄이다. 복음을 통하여 매일같이 반복되는 역사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가? 그대가 누리는 하루하루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은 무엇인가? 그 역사를 성립시키는 그대의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 습관이 무수히 작은 두려움과 나태의 산물인가? 아니면 그대를 둘러싼 용기와 창조적인 이성의 선물인가? 이 두 가지 경우는 매우 다르지만 사람들은 그대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을 찾아 그대를 칭찬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그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성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를 만족시킬 뿐이다. 그대처럼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는 하느님은 사람의 의로움과 결백함에 따라 심판하신다라는 구절만으로는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최근 수세기 동안 인간은 학문에 열광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사람들은 학문과 함께, 아니 학문에 의해 신의 지혜를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것은 위대한 영국인, 즉 뉴턴이 학문에 인생을 바친 주된 원인이었다. 두 번째 이유로 사람들은 학문이 인간의 인식을 절대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 주기를 고대했다. 도덕과 지식과 행복의 결합이 신의 삼위일체를 대신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것은 위대한 프랑스인, 즉 볼테르가 학문에 인생을 바친 주된 원인이었다. 세 번째 이유로 사람들은 학문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를 요구했다. 다만 해롭지 않은 것, 공평한 것, 진실한 것,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집착하기를 바랐다. 이것은 인식자로서 자신이 바로 신이라고 착각한 스피노자가 학문에 인생을 바친 주된 원인이었다. 이 세 가지 착각에 의해 학문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이상을 쫓는 인간은 구체할 방법이 없다. 그는 천국에서 추방당하면 지옥에서 새로운 이상을 찾아내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환멸을 안겨주면 방금 전까지 열렬한 헌신으로 품고 있던 희망을 내동댕이 치고 곧바로 이 새로운 고통을 품에 안는다. 그의 이 같은 특징은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성질이다. 이 난해한 성질 때문에 그는 늘 비극을 자초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굶주림과 성욕과 허영이다. 만약 당신이 인식을 사랑한다면, 인간이 전능하다는 내 말에 동감한다면, 모든 문명의 끝이 항상 사하겠다는 당신의 경험을 인정한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언젠가 인간은 굶주림과 성욕과 허영에 지쳐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이빨로 물어뜯고 삼키고 애무하고 내뱉어 버릴 것이다. 인간을 향상시킨 것은 지금까지 귀족사회의 몫이었다. 귀족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서열이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가 노예제도였다.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된 인간의 계급화가 마침내 혈액으로 침투되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성에 맞는 신분이 아닌 신분에 맞는 인성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계급 덕분에 많은 인간들이 자신의 실체를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계급을 뛰어넘으려고 시도했고 그 와중에 계급에 맞게 할당된 이 부조리한 인간성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만약 인간이 계급화되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역사는 무의미해졌을 확률이 높다. 평등은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계급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인간을 억압할수록 그들은 계급이 기속될 수 없는 초월적인 의미들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인간은 오늘날과 같이 향상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현대인들은 인간의 고민을 위선이라고 비난한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정하고 있다. 고민이나 사색은 그저 걸어가면서 해치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점차 품위를 상실하고 있다. 인간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단지 기계일 뿐이다.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 기계가 자리 잡았는지도 모른다. 그 기계의 성능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품위가 결정되는지 모른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을 정신이나 신성에서 찾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을 동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리고 부여되지 않는 신성을 갖춘 것처럼 위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인간이 교활했기 때문이다. 그 교활함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 사소한 것, 한정된 것, 진부한 것, 낡은 것을 모아 인간은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이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품격과 불가침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가 사는 도시의 역사가 곧 그의 역사이며 성벽, 탑, 시청, 축제는 마치 소년 시절의 그림일기처럼 정겹기만 하다. 이런 것들로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을 힘을, 근면을, 즐거움을, 판단을, 어리석음과 실수를 발견하곤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살았다.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다. 나는 강인하다. 이 거대한 도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거대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테니까. 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오늘날 교양이라는 것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자신이 직접 구입한 집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혹은 시내를 활보할 때나 유행하는 미술관에 들렀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오늘날 스스로를 교양인이라고 자각하는 인사들을 만찬에서 유행하는 예절을 뽐내고 미술관, 음악회, 극장 등을 순방하며 현대적인 예술을 유감없이 즐기다가 이 시대를 짓누르는 그로테스크한 퇴적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존재에 대하여 원하는 것을 이미 소유한 자는 강자 또는 억압자로 불린다. 반대로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한 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소외된 자로 인식된다.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 되고 얻었을 때 그것은 소유가 된다. 언제쯤 작별을 고해야 되는 것일까? 너는 이제 네가 인식하고 측정하려는 것에 이별을 고해야 한다. 적어도 어느 한 시기까지는 이별을 유지해야 한다. 네가 이 도시를 떠났을 때 비로소 도시의 탑들이 얼마나 높게 솟구쳐 있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방랑자여,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방랑자여, 여기서 쉬거라.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든 그대에게 주리라. 호기심 많은 분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주시려거든 부디 또 하나의 가면, 제2의 가면을 주시오. 행동하는 자는 항상 양심이 없다고 괴테는 한탄했지만 행동하는 인간은 또한 지식이 없을 때가 많다. 그는 한 가지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중요한 진실을 잃어버린다. 모든 행동하는 자는 그의 행동이 실제로 사랑받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행동을 사랑한다. 그리고 최선의 행동은 늘 이 같은 과잉된 사랑 속에서 빚어진다. 가장 생산적인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 또 민중의 삶을 살펴본 다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자.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저 수목들은 과연 다가올 폭풍우를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 외부로부터의 분리와 반대, 어떤 종류의 증오와 질투, 불신, 탐욕, 난폭과 같은 개념이 없었다면 인류는 도덕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 거대한 어린 새싹은 퍼부는 빛 속에서 더욱 강인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연약한 인간을 말살해버리는 외부의 고통도 결국 살아남게 될 인간에겐 영양제에 불과하다. 살아남은 자들은 결코 고통을 아픔이라 부르지 않는다. 간밤의 폭풍을 뚫고 살아남은 영혼은 밝게 긴 아침 햇살에 자신을 옥죄된 긴장을 푼다. 그리고 몇 달 혹은 몇 년씩 이 노곤하게 긴장이 풀어진 정오를 요구한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점차 그의 귓전에서 멀어지고 따스한 태양만이 머리카락을 어루만진다.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숲속에는 목신이 잠들어 있다. 자연은 목신과 함께 잠에 취해 그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다. 심장은 어느새 멈춰버렸고 오직 그의 눈만이 살아있다. 눈동자만이 사물을 분별하는 일종의 죽음과 같은 상태다. 그때 인간은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수많은 현상들과 직면하게 된다. 그의 동공은 빛으로 짠 그물에 가득 가로막히고 엄청나게 밀려오는 빛에 매장되어 버린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행복에 도취된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가혹한 행복이다. 잠시 후 나무들 사이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한낮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생활이 다시 그를 삶의 터전으로 던져버린다. 맹목의 눈을 가진 생활이 어젯밤처럼 그의 동반자가 되어 그를 기만한다. 그의 뒤에는 소망, 망각, 향락, 부정, 무상이라는 그림자가 펼쳐진다. 그리고 또다시 황혼이 찾아온다. 황혼은 오늘 밤도 폭풍과 함께 일렁인다. 인간은 삶이라는 물질의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한다. 그들 대부분은 인생을 병적인 것에 가까운 증상으로 오해한다. 그것이 꼭 잘못된 관념만은 아니다. 교육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영양물은 단지 우리를 보존할 뿐이다. 우리의 정신에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숙명의 화강함이 있고 예정된 질문에 대한 준비된 대답이 있다. 이 정신적 구조가 바로 나는 누구이다 와 같은 뿌리인 셈이다. 이 뿌리에 물을 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결혼은 하나의 것을 창조하고 싶은 두 사람의 의지이다. 그러나 결혼이 만들어내는 한 가지는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의지를 필요로 한다. 의지를 함께 공유하는 자로서 상호 간의 경의를 표하는 것. 나는 이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아주 조그마한 행복일지라도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불쾌와 갈망과 궁핍의 시기에 찾아오는 저 거만한 기쁨보다 훨씬 소중하다. 사람들은 사랑에 목을 맨다. 그러나 소유와 사랑, 이것은 엄연히 다른 관념이다. 하지만 둘은 동일한 충동에서 빚어진 이중적인 결과일지도 모른다. 원하는 것을 이미 소유한 자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그 때문에 그는 타인들로부터 강자 또는 억압자로 불린다. 그래서 소유욕은 늘 부정적인 취급을 받는다. 반대로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한 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소외된 자로 인식된다. 그래서 사랑은 늘 긍정적인 취급을 받는다.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 되고 얻었을 때 그것은 소유가 된다.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최대의 사건과 최고의 사상은 이해되기 힘들다. 이런 사건이나 사상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인간은 정작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곁을 지나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인류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관습을 억누른 협소함과 꼼꼼함에 처박혀진 인간은 참을 수 없어 자신을 찢고 책망하고 괴롭히고 학대했다. 황야의 향수에 지쳐 스스로 고문대와 위험한 황야에 자신을 내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이 가련한 동물, 이 바보, 그리움에 지치고 절망해버린 이 죄수의 양심이야말로 가책의 발명자가 된 것이다. 통치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재갈 물린 이들을 매개로 하여 그 나라의 모든 청년층을 국가의 유익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에 의해 승인되고 인정된 생활 진로만이 사회적 영예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도록 한다. 그러한 성향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전염된다. 나는 금욕주의도 다시금 자연화하고자 한다. 즉 부정을 겨냥하는 의도를 강화를 겨냥하는 의도가 대신했으면 한다. 의지의 체계, 이따금하는 단식, 행위의 결의, 모험이나 고의적 위험을 가지고 하는 실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의 강함도 음미하는 것이 고안되어야 했다. 한 민족이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과 성격을 갖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환경과의 오랜 투쟁, 여러 민족끼리의 혼합을 차단하는 배타적 본능, 집단을 위한 각 개인의 자발적인 희생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한 국가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영양 섭취, 과잉 보호, 이기적인 개인주의, 외래 문화에 대한 무분별한 열광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세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대한 힘이며 증대하는 일도 감소하는 일도 없고 전체로서는 그 크기를 바꾸는 일이 없는 청동처럼 확고한 양이면서도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것은 공허한 게 아니라 힘으로써 편재하고 힘과 힘의 파랑이 벌이는 유의로서 하나이면서도 다수이고 여기서 모이면 저기서 감소하고 광포하고 밀려들고 넘쳐드는 힘의 대항이다. 영원히 방황하면서 영원히 다름질쳐 돌아오는 회귀의 세월을 겨듭하여 영원히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어떤 포만이나 권태, 필요도 모르는 생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자기 창조와 영원한 자기 파괴는 디오니소스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곳 지구에는 거만하고 천박한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생물은 자신과 대지와 삶에 대한 불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다. 이 같은 자학에서
그들은 즐거움을 찾아냈다. 그것이 아마도 인간의 유일한 기쁨인 듯하다. 질투심이 강한 인간의 음흉한 눈초리는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영원한 기쁨을 훔쳐보고 있다. 그리고 한쪽에선 불행, 자발적 희생, 자기 포기, 자기 징벌, 자기 희생의 일종의 희열을 느끼며 그것을 찾아 길을 떠난다. 이 이상한 생물은 생존의 전제인 생리적 활력이 감퇴할수록 더욱 거만해지고 더욱 의기양양해진다. 새로운 신념에 매혹된 적이 없는 자. 아직도 처음 걸려든 그 신념의 그물에 언제까지나 매달리려 하는 인간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간에 변할 수 없는 그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뒤처진 문화의 대표자가 되곤 한다. 이런 부류의 인간은 낯설고 어리석으며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고 괴팍하며 영원한 비방자로 남는다. 이들은 자신의 뒤떨어진 관념을 강요하고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무법자가 되기 쉽다. 그들은 다른 의견이 자신의 주변에서 떠돈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최대의 사건과 최고의 사상은 이해되기 힘들다. 이런 사건이나 사상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인간은 정작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곁을 지나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비슷하다. 가장 멀리 떨어진 별빛은 가장 뒤늦게 인간의 발치에 닿는다. 그 별빛이 우리의 뇌리에 닿기까지 인식은 진실을 부정한다. 시선 너머에 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어떤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체 몇 세기나 필요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역시 하나의 척도로 가늠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때까지 불필요한 법칙과 격식을 강요한다. 정신에 대해 또는 별에 대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지식인의 가장 큰 악덕으로 교만이 회자되었다. 하지만 만약 이 교만이라는 원동력이 없었다면 지상은 진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인의 교만은 자신의 사상과 개념을 더욱 확고한 것으로 만든다. 교만은 남들의 비판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경하고 어울리는 명예를 찾아 수여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웃들을 경멸한다. 지식인은 자신의 교만한 성품을 만날 때마다 마치 절친한 동료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한다. 그의 사상을 인정하는 유일한 친구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다. 그는 교만의 정신적 인격과 독립적인 실체를 인정한다. 내가 평소 나의 교만을 지적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이 검은 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도덕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